겨울에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미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정말 깜짝 놀란다고들 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방문한 한국인데 어느 순간부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대체 뭐야?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지? 그들은 도심 속 현대식 빌딩이든 전통적인 한옥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따뜻함에 매료됩니다. 사실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들에게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렬한 계절입니다. 밖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칼바람이 불고 있지만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차갑던 몸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에 녹아내리는 그 순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깊은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따뜻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왜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내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겨울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추위를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즐길 줄 아는 나라야.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독일 건축 엔지니어 마르쿠스 씨는 일본에서 경험한 따뜻한 바닥 난방을 일본 전통 기술로 착각하고 독일에 도입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의 믿음을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과연 그가 마주한 2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놀라운 전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독일 건축 엔지니어 마르쿠스 씨가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독일의 겨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어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서리는 마치 차가운 송곳처럼 제 마음을 찔러댔죠.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 엔지니어로서 저는 늘 최적의 효율성을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그런 제가 매년 겨울마다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부모님 댁의 난방 문제였어요. 부모님은 프랑크푸르트 교외의 오래된 벽돌 주택에서 살고 계셨어요. 1960년대에 지어진 이 2층짜리 집은 당시로서는 최신식이었겠지만 지금은 곳곳에 문제가 있었죠. 특히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열이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벽지 안쪽으로는 결로 현상이 심했죠. 겨울이면 벽지가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는 일도 잦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라디에이터식 난방이었어요. 독일의 대부분 가정이 그렇듯 부모님 댁도 벽면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천장 쪽에 모이다 보니 실제 생활 공간은 여전히 춥고 바닥은 얼음장 같았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관절염을 앓고 계셨는데 최근 들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셨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무릎 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가셨고 걸음을 딛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죠. 현관에서 부엌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지팡이 없이는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은퇴 후에는 집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아지셨는데 추운 방에서 지내시다가 자주 감기에 걸리셨어요.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셨거든요. 한 달 난방비가 때로는 400유로를 넘기도 했으니까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께는 너무 큰 부담이었죠. 매주 주말이면 저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한기는 제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거실에 놓인 작은 전기난로 주변에만 겨우 온기가 감돌 뿐 방과 복도는 마치 냉장고 속처럼 차가웠어요. 부모님은 그저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고 담요를 덮은 채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며 시간을 보내셨죠.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건축 엔지니어인 제가 정작 제 부모님의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컸거든요. 독일의 많은 가정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기존의 라디에이터 난방은 효율성이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오래된 주택들은 단열 문제도 심각했죠.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에 단열재를 보강하는 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매일 밤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면 저는 부모님 댁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단열 공사를 하는 것도 검토해봤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효과도 제한적이었죠. 새로운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여러 건축 잡지와 기술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곤 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도쿄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회사에서 예약해준 료칸은 도쿄 외곽의 조용한 지역, 오래된 소나무들이 둘러싼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맞닿은 석등롱 사이로 난 돌계단을 올라가자 전통적인 목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겨울바람의 소리를 내고 있었고 정원에는 이끼 낀 돌과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가지만 남은 단풍나무 사이로 눈이 소복이 쌓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포근한 환영 인사 같았거든요. 창호지를 바른 미닫이 문, 다다미 바닥, 천장의 떡갈나무 들보까지 모든 것이 전통적이었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이 신기했어요. 제 방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2층에 있었어요. 다다미 바닥 위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감에는 계절을 담은 두루마리 그림이 걸려 있었죠. 료칸 주인인 다나카 씨는 이 난방 시스템을 료칸의 자랑이라고 소개했어요. 많은 손님들이 이 따뜻한 바닥을 특히 좋아한다고 했죠. 최근에는 일본의 여러 건물들도 이런 난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어요. 료칸에서의 일상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아침이면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나 창 너머로 보이는 안개 낀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낮에는 방 한켠에 마련된 좌식 책상에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다다미 바닥에 편히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했죠. 저녁 시간에 다도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낮은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죠. 다나카 씨는 이 난방 방식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밤이면 창 너머로 달빛에 비친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난방 방식이 단순한 기술 이상이라는 걸 느꼈죠. 이건 삶의 방식이자 문화였어요. 매일 밤 자료를 찾아보며 이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을 연구했고 독일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회사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전했어요. 일본의 이런 난방 방식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우리도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료칸에서의 경험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이 난방 방식의 진정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된 건 우연히 참석한 국제 건축 컨퍼런스에서 한국인 건축가 한수아 씨를 만나고 나서였어요. 프랑크푸르트 국제 건축 컨퍼런스는 매년 열리는 큰 행사예요.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전통 건축의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죠. 올해는 지속 가능한 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특히 환경 친화적인 난방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북유럽 건축가들은 첨단 단열 기술을 소개했고 중동의 건축가들은 전통적인 자연 냉방 시스템을 발표했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도 일본에서 경험한 바닥 난방 시스템이 이 모든 기술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했죠. 오후 세션에서 전통 건축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건축가 한수아 씨가 연단에 올랐어요. 전통 한옥의 자연 환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현대 건축에 적용된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죠. 그러다 화면에 익숙한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바로 제가 일본에서 본 그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한수아 씨는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2000년도 더 된 벽화 속에 온돌의 구조가 그려져 있었죠. 이어서 조선시대의 온돌 설계도, 궁궐의 온돌방 발굴 사진들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저는 떨리는 손을 들었어요. 일본 료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해 물었죠. 한수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온돌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일본의 현대식 바닥 난방도 이 한국 온돌의 원리를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일본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기술이었다니. 게다가 그 기술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좌식 생활, 음식 문화, 주거 공간 구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 생활 문화의 중심이었죠. 세션이 끝난 후 한수아 씨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컨퍼런스 자료를 펼쳐가며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연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열 전달 방식,
추결을 위한 구들장의 배치, 굴뚝으로 이어지는 고도의 설계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과학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온돌이 가진 사회적 의미였어요. 아랫목과 윗목의 개념은 단순한 온도 차이가 아닌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담고 있었고, 바닥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구조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컨퍼런스장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이 뒤섞였죠. 이제는 확실했어요.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온돌의 고향을 직접 방문해 그 오랜 지혜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프랑크푸르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겨울이었어요.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기와지붕들이 마치 동화 속 그림 같았어요. 한수아 씨가 소개해준 전통 한옥은 150년 된 고택이었는데 현대식 난방과 옛 방식의 온돌이 공존하고 있었죠. 한옥의 구조는 제가 알던 어떤 건축물과도 달랐어요. 안채와 사랑채가 디귿자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지형의 높낮이를 그대로 살린 설계였어요. 뒤쪽은 언덕이었는데 이것이 겨울철 찬 북풍을 막아주는 자연 방풍벽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방으로 들어가자 온돌의 과학적 원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방 한쪽에는 아궁이가 있었고 바닥 아래로는 정교한 구들골이 있었죠. 구들골은 기역자나 디귿자 형태로 배치되어 연기가 최대한 천천히 멀리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열이 골고루 전달되고 마지막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죠. 한수아 씨는 바닥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맨 아래에는 큰 돌을 깔고 그 위에 납작한 구들장을 놓았대요. 구들장 위로는 진흙을 발라 단열층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장판을 깔았죠. 이 구조 덕분에 열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도 습기가 차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온돌방의 온도 분포였어요. 아랫목은 45도까지 올라가는 반면 윗목은 30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해요. 이런 온도 차이가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만들어내고 실내 습도도 조절해준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밤이 되자 한옥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났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바닥의 온기는 더욱 포근하게 느껴졌죠. 이곳에서는 난방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옥 주인 할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겨울이면 가족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고구마를 구워 먹었다고 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닌 가족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한수아 씨와 함께 고궁을 방문했어요. 창덕궁의 대조전에서는 궁궐의 온돌 시스템을 볼 수 있었죠. 왕실의 온돌은 더욱 정교했어요. 여러 개의 아궁이를 둬서 방의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연기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도 있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온돌이 건축의 형태까지 바꿨다는 점이었어요. 한옥의 낮은 천장과 깊은 처마는 따뜻한 공기를 가두고 찬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대요. 마치 자연과 기술, 그리고 생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한수아 씨는 현대 건축에 적용된 온돌의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건물들이었죠. 바닥 난방이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질까지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닌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지혜이자 문화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지혜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던 해답이라는 것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부모님 댁의 목조 바닥을 온돌 구조로 바꾸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우선 독일의 건축법규가 문제였죠. 바닥 난방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했거든요. 특히 화재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준을 맞추는 게 관건이었어요. 한수아 씨의 도움으로 현대적 자재를 활용한 새로운 설계를 완성했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는 그대로 살리되 독일의 기준에 맞는 안전장치들을 추가했죠. 특수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추결을 위해서는 전통 구들장을 대신할 특수 모르타르를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험이 필요했죠. 가장 어려웠던 건 오래된 목조 건물의 하중 문제였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면서
건물 전체의 균형을 맞춰야 했거든요. 독일 전통 가옥의 구조와 한국 온돌의 원리를 접목하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공사 기간 동안 부모님은 친척집에 머무셨어요. 매일 저녁 공사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특히 아버지는 이런 큰 공사가 필요할지 의문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한 달여의 공사 끝에 드디어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처음에는 온도 조절에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한국 온돌은 아궁이로 불을 때는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온수 보일러를 사용했거든요. 최적의 온도를 찾는데 며칠이 걸렸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먼저 달라지셨죠. 예전에는 항상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시게 됐어요.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변화도 컸어요. 전에는 추위 때문에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그곳에 계시며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더욱 좋아하셨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아이들이 마음껏 뒹굴며 놀 수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바닥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게 새로운 가족 문화가 된 거죠. 난방비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 덕분에 실내 온도를 전보다 23도 낮춰도 충분히 따뜻했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개선됐고 독일의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도 무난히 통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관절 통증도 많이 나아져서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지혜가 지금 이 순간 독일의 한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놀랍고 감사했죠. 이제 우리 집은 동네의 명소가 됐어요. 이웃들이 호기심에 찾아왔다가 이 따뜻함의 매력에 빠져들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덕분에 회사에서도 온돌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채택하게 됐죠. 한국의 전통 기술이 독일의 현대 건축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부모님 댁의 성공 사례는 우리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첫 프로젝트는 프랑크푸르트 교회의 노인 복지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죠. 설계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했고 또 다른 이들은 비용 문제를 제기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독일의 건축 문화와 온돌의 조화였어요. 수직 구조를 선호하는 독일 건축의 수평적인 온돌 시스템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 과제가 있었죠. 설계팀과 함께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연구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갔어요. 한수아 씨의 도움도 컸어요. 그녀는 정기적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해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었고 현대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계산에서 그녀의 조언은 결정적이었죠. 6달의 공사 끝에 복지시설이 완성됐어요. 처음에는 노인분들도 바닥 난방을 낯설어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죠.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통증이 줄어들었고 활동량도 늘어났어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바닥에 앉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됐죠. 복지시설의 성공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 대비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죠. 독일 건축가들이 잇따라 시설을 방문했고 온돌의 장점을 직접 체험하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후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유치원, 병원, 주거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에 온돌 시스템이 적용됐죠. 각 건물의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됐어요. 특히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은 큰 호응을 얻었죠. 독일 정부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온돌이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친환경 건축 표준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어요. 건축 규정도 온돌 시스템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죠. 우리 회사는 유러피안 온돌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유럽 기후에 맞는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젊은 건축가들은 온돌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기도 했어요. 가장 보람찼던 건 사람들의 생활이 실제로 변화하는 걸 지켜보는 거였어요. 노인분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아이들이 바닥에서 뛰어놀며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준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건축 박람회에서 온돌 시스템을 소개했을 때가 기억나요. 청중들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기술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오래된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요. 부모님 댁은 어느새 동네의 사랑방이 됐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모여들었죠. 어머니는 한수아 씨에게 배운 한국 전통차를 내어주시고 이웃들은 각 구운 독일 쿠엔을 들고 왔어요. 한국의 생강차와 독일의 사과 슈트루델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 특히 추운 날씨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관절염이 있는 옆집 베르타 할머니는 이제 매일 오후를 우리 집에서 보내세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시면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는 게 참 기뻤어요.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은퇴 후 적적해 하시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웃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바닥이 따뜻하니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다며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시곤 해요. 동네 아이들도 자주 놀러와요.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따뜻한 바닥이 신기한가 봐요. 아이들은 바닥에 누워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고 때로는 할머니들에게 동화책을 읽어드리기도 해요. 세대를 넘어선 따뜻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죠. 이웃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집으로 불리는 부모님 댁을 보며 다른 집들도 하나둘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슈미트 아저씨네가 첫 번째였고 그 옆의 밀러네가 그 다음이었죠. 골목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네 소식지에 우리 집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한국의 따뜻함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한국의 전통 난방 문화가 독일의 작은 동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로 소개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한국 문화에 푹 빠지셨어요. 한수아 씨에게 받은 한국 도자기로 차를 우리시고 자식 생활에도 완전히 익숙해지셨죠. 때로는 이웃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시면서 마치 한국과 독일 사이의 문화 대사가 된 것처럼 즐거워하세요. 매년 겨울이 되면 부모님 댁은 더욱 북적거려요. 동네 주민들은 이곳을 겨울 정원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차가운 바깥 날씨와 대비되는 따뜻한 실내는 마치 봄날의 정원 같거든요. 이웃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다고 해요. 가끔 한수아 씨가 독일에 올 때면 꼭 부모님 댁에 들러요. 어머니와 한수아 씨는 이제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분을 보고 있으면 문화의 교류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 동네의 작은 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따뜻한 온기가 가정과 가정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걸 보며 생각해요. 2000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지혜가 오늘날 독일의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이제 저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길 기대하고 있어요. 혹독한 독일의 겨울을 바꾼 건 일본 난방이라고 믿었던 한 기술. 그런데 그 뿌리가 우리 한국의 2000년 전통 온돌이었다니.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의 힘이 독일에서도 통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젠 독일 전역에 퍼지고 있다는데 이게 바로 우리 전통의 힘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온돌을 통해 따뜻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한국 사람들에겐 당연하지 라는 대답이 돌아오겠죠. 사실 온돌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 가치를 자주 잊고 살곤 합니다.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 가족과 함께 아랫목에 둘러앉아 나누던 이야기들까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돌의 따뜻함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온돌이 외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독일처럼 겨울이 혹독한 나라에서는 온돌이 그야말로 혁신적인 난방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온돌.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롭게 따뜻함을 발견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지 새삼 자부심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온돌과 관련된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온돌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